엔지니어링 신입사원 시절 한 부장님이 나를 포함한 사원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 시도와 시군구, 이 두 개의 시의 차이를 아는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이 뭔지 아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구분되어 있는 걸 아나?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일들인데 처음 들어보지? 이런 거 다 알아야 해. 머리가 띵해졌다. 너무나 생소한 단어와 내용들로 인해 조경에 대해 나름 많이 안다고 자부해왔던 나는 자괴감에 빠졌었다. 그리고 며칠 뒤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니 저런 것들은 도시계획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경이 왜 알아야지? 라는 의문점이 생겼고 한참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다. 분실 조경 이야기. 생각해보면 학부 시절부터 조경을 접할 때 문득문득 들었던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이 있긴 했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상지를 바라볼 때 이 대상지의 명확한 바운더리와 경계는 어디까지고 근거는 무엇인가? 도시에 공원이 있다면 그 공원의 존재 이유, 근원에 대한 사항들. 조경 계획을 하는 데 있어 깊은 고민을 하다 보면 이 근원에 대한 사항들이 궁금해지곤 했었다. 왜 이 공원은 여기에 설치되었고 이러한 크기로 설치되었나? 와 같은 궁금증들. 또 도로와 같은 분야도 우리가 큰 선을 그릴 수 있고 또 외부 주차장도 우리가 설계가 가능한데 그런데 도로나 주차장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러한 잡히지 않는 의문들. 그 의문과 호기심들은 시간이 지나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어느 정도 이유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분명 우리의 조경의 영역일 수 있으나 학부나 설계사무소에서는 거의 접하기 힘들었고 조경 분야의 국토계획 등과 같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부족하였던 점, 무엇보다 생소한 내용으로 인한 높은 난이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어려워 우리 분야에서 외면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조경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조경인들은 말하고 고민한다. 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의 많은 다른 이들이 만든 그 어떤 공간보다 의미가 담기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걸 다른 이들이 하고 있을까?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공간을 만들 수 있는가? 몇 번 말했듯이 그 어떤 법도 우리의 훌륭한 계획과 설계안보다 뛰어날 수 없다 하지만 애초에 그 법을 아예 모르고는 당연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많은 설계를 하는 조경인들이여 부디 법을 외면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먼저 보고 안 다음 외면이 아닌 초월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이나 호기심이 들었던 조경인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도대체 이런 것들이 무엇이고 왜 알아야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지구의 5대양 6대륙 중 아시아에 위치한 한반도, 그리고 그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토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관리되고 있을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는 이 역시 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말 다양한 법들로 조성되고 관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헌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세 가지 법에 나온 내용들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위에 세 개의 법을 들여다보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본격적으로 국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국토를 어떤 식으로 명칭하고 부르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바로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행정구역이란 국가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지역 구분으로서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 관할하는 지방자치법에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첫 번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것들을 광역자치단체라고 부르며 정부의 직할로 관리되고 이들을 보통 법정으로는 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든 저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에 무조건 속하게 된다. 두 번째, 시, 군, 구. 이들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영역 안에 있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로서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의 구만을 말하는 것이며 이 자치구는 일반적인 시군과 위계는 같지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위계를 좀 더 살펴보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구는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님에도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를 둘 수 있고 시와 구에는 동을 두고 군에는 읍면을 두고 읍면에는 리를 두게 된다. 많이 복잡한가? 쉽게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면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와 같은 6개의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강원도와 같은 8개의 도, 그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까지 광역자치단체이고 서로의 행정적 위계는 정부의 직할로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아래의 은평구, 도봉구와 같은 25개의 자치구들,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 금정구, 그 외의 5개 광역시들의
외 44개의 자치구들, 그리고 경기도 안에 안양시, 안산시, 고양시와 같은 75개의 일반 행정시와 같은 경기도의 가평군, 양평군과 같은 77개의 일반 행정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기장군과 같은 광역시 내에 5개의 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기관으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 2개의 행정시, 여기까지가 기초자치단체라고 불리며 마찬가지로 서로의 행정적 위계는 시, 도, 산하에 있어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마지막에 소개한 제주도의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권을 갖지 않아 직접 선거를 치르지 않고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로 불리지 않는다. 이 그림을 보면 맨 윗줄이 광역자치단체로서 주로 시, 도로 불리고 두 번째 줄이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 이렇게 불린다. 일반구와 행정시는 이 기초자치단체보다 약간 아래의 위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를 읍면동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 아래에 리와 통반이 있다. 시, 도, 시군구, 읍면동, 리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러한 행정구역 체계를 구분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적 위계를 통해 지방자치를 성립시키기 위한 것들로 이 행정구역에 따라 많은 것들이 갈리게 된다. 행정구역이 다름으로 인해 당연히 주소와 우편번호가 다를 것이고 학군, 법원, 경찰서 등등 많은 것이 구분되게 된다. 꽤나 민감한 경계이기에 경계 변경을 위해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며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받아 대통령 명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체계에 따라서 사무도 배분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지역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 큰 꼭지만 짚어보고 가자. 크게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주민의 복지 증진, 농림, 수산, 상공업 등 상업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존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 지역 민방위 및 지방 소방, 국제 교류 및 협력이 되겠다. 이 중 종류별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시도가 맡게 되고 나머지를 시군구가 맡게 된다.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는 사무를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지만 사무가 서로 겹칠 시에는 시군구가 먼저 처리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와 그 배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나와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찾아보도록 하자. 다음으로는 행정구역의 법적 기준들을 살펴보자. 보통 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인구수로 구분하게 된다. 과거 통상적으로 인구 100만인을 넘으면 광역시로 승격되었으나 현대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시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승격을 못 시키고 있었고 최근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구역이 생기게 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98조의 2항의 1호에 보면 인구 100만의 대도시를 특례시라고 한다. 다양한 논란과 이권 다툼, 반복되는 위반과 폐기를 거쳐 인구 100만의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법정 행정구역이 생겼고 여기에 해당하는 시는 2022년 현재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이렇게 4개의 시가 된다. 이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로 머물면서 도의 권한을 일부 넘겨받는 식의 특례를 받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42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충 요약하자면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이 2명으로 늘어나고 지역개발 채권의 발행,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재정비 축지지구의 지정 및 결정,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소방업무, 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농지 전용 허가 등등이 있다. 특례시 기준이 마련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일반 시들이 여기에 얽혀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소개한 것은 2022년 4월 기준이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있다가 특례시의 업무 범위와 해당 지자체가 특례시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다음, 일반 행정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일 것.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일 것. 한 명당 지방세 납세, 그리고 인구 밀도 및 인구 증가 경향이 10만 이하인 시보다 높을 것. 이러한 기준이고 특례시와 비슷한 위계로 도농복합시도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시들이 사실 도농복합도시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많은 도가 일반 시보다 도농복합도시의 비율이 높다.
자, 시와 도농복합시의 조건은 복잡하지만 이러하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군에서 시로 되기 위해선 일반시 조건과 도농복합시 조건을 둘 다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군의 읍내 인구가 5만 이상이 되던가 군의 읍내 인구 2만 이상이 2개, 그리고 총 인구수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시로 승격을 노려볼 수 있다. 다음 읍의 설치 기준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인구가 2만 이하이더라도 군사무소가 있는 면, 그리고 읍이 없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한 개의 면이 되겠고, 읍은 군의 도시적 성격으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맞게 해당 지역의 시가지 구성 인구가 전체의 40% 이상이어야 되고, 상업공업,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비율도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행정구역에 대한 이야기는 대략 이 정도이다. 나도 정확히는 다 모르고 많은 것들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에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법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복잡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들을 요약해보자면,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 8개 도, 1개의 특별자치도로 편제되어 있고, 3단계로 시도, 이걸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읍면동으로 구분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시 아래 행정구를 둘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다.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 이렇게가 광역이라는 같은 위계, 그리고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 이렇게가 기초라는 같은 위계,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위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투표로 뽑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고장 알림이에 가면 이러한 행정구역 현황을 지도와 함께 잘 소개해주고 있으니 한번 들어가 보길 바란다. 이렇게 내고장 알림이에 오면 내고장 소개의 행정구역 현황,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행정구역에 대한 그 행정구역 체계에 대해 나오고, 이렇게 각 지도를 눌러서 각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다. 서울특별시의 은평구, 은평구의 인구, 그리고 이런 조직들 다 볼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전주시, 이렇게 숙소가 있는 경기도 안양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길 바란다. 자, 그럼 토지와 국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헌법에서는 명시한 토지의 공개념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산권을 보장은 하되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말이고,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 또는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그리고 헌법 제122조에서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재산권의 사회적 유보를 규정하고 토지의 공개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0조 제1항에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의 국가의 보호 의무, 그리고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말하고 있는 토지의 공개념이란 토지 소유권의 공공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그것이 가지는 기능 내지 적성 또는 그것이 위치하는 지역에 따라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에 의한 적정한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토지의 공개념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공유화하고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방식과,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하면서 법률의 공공복리 원칙에 따라서 그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이 있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다 의문이 들었던 사례를 예를 들자면, 민간이 본인들의 땅에 개발 사업을 하는데 왜 공공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다. 많은 일과 인허가를 진행하며 경험한 결과 공익은 사익에 우선한다는 법원이 여기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문화재와 경관 문제로 떠들썩했던 검단 신도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항상 국토를 이용하는 업무를 하기에 이러한 토지의 공개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이어서 보면 헌법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이 있다. 3항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4항에서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일의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러한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토지에 대한 공개념과 균형적 국토 개발 원칙은 국토를 다루는 우리가 인식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토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 산림기본법 등등이 제정되게 된 것이다.
그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국토계획의 가장 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가장 먼저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 집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기본 이념 아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환경 친화적 국토관리,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의 기본 방향을 국토기본법 제1장에서 명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말들이지만 국토에서 우리의 적용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알고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항목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번 간략히 보고 가보자. 여기까지가 국토기본법에 나온 국토 전반에 관한 계획이나 정책이 지향해야 할 이념과 기본 방향이다. 기본적인 이러한 사항들도 전부 외울 수는 없지만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야 올바른 계획과 설계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럼 실질적인 국토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이 삽도를 봐보자.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의 체계는 크게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 건축계획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토 및 지역계획은 앞에서 언급한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계획,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정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이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국토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방침을 구체화하고 하위 개별 건축계획의 지침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국토계획의 종류의 하나인 시군 종합계획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크게 구분되며, 그 밖에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경관법 등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게 된다. 우리 조경 분야는 여기에서 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경관계획에 주로 참여하게 된다. 물론 다른 다양한 계획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 꾸준히 영역을 넓혀가야 할 계획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여건상 쉽지 않다. 이에 경관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우리가 알아야 할 필수 계획이 되겠는데, 경관계획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겠고 이번 시리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삽도에서 보듯이 도시군 관리계획 안에도 정말 공부해야 할 것이 많고 알아봐야 할 것들이 많기에 마음 단단히 먹고 따라와 주길 바란다. 오늘은 국토계획 스토리 첫 번째 시간으로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구역 체계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 나와 있는 국토와 토지의 개념과 이념들을 소개했고, 국토계획은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소개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국토계획의 변천사와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같은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오늘은 대부분이 생소한 내용이기에 높임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